보통 코인 유튜브는 코인하는 분들이 보고 주식 유튜브는 주식하는 분들이 보시는데 우리 채널은 짬뽕도 이런 짬뽕이 없어요. 차트브로 카페를 보면 코인, 주식, 해외 선물, 통화상 가릴 것 없이 다방면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모여 계신데 사실상 유동성이 풍부하고 성숙하게 자리 잡은 시장이라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맥락은 구분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설명하는 ICT라는 이론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ICT라는 이론이 코인이나 주식에는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외환이나 미국 종합지수는 ICT 이론이 10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선물 거래라는 시스템 자체는 전부 비슷하지만 거래 종목마다 시스템이나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알아두고 거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인, 해외 선물, 그리고 CF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장단점 같은 내용들을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선물 거래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선물 거래란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만약 6시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오르면 오른 만큼의 수익,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여러 코인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CME 같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종합지수, 통화상, 에너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합니다. 주로 나스닥, S&P, 오일, 금 등을 거래를 많이 해요. 여기서 CFD, 차액 결제 거래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목은 해외 선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만 같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외 선물과 CFD는 무슨 차이가 있냐? 해외 선물의 경우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실제 거래소가 존재하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금 선물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금을 거래하는 셈이 되는데 CFD의 경우는 금 얼마에 샀다고 쳐, 금 얼마에 팔았다고 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기초자산인 상품을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 거래예요. 코인은 거래 사이트 자체적으로 트레이딩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해외 선물은 국내 증권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HTS를 활용하게 됩니다. CFD는 해외 증권사와 메타트레이더 5라는 HTS를 연결해서 트레이딩을 해요. 코인은 비트코인, BTC, 리플, XRP, 이더리움은 ETH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종합지수, 나스닥, NQ, S&P, ES, 금은 GC, 실버는 SI, 오일은 CL, 통화의 경우 유로 선물은 62 이런 식으로 증권사 사이트에 거래 종목의 코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CFD의 경우에는 거래 코드가 조금 다르고 증권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보통 나스닥은 US100 캐시, S&P는 US500 캐시. 여기서 캐시는 현물 지수를 추종한다는 뜻이에요. 금, 골드 혹은 XAU USD, 오일은 오일 캐시, 통화상의 경우에는 유로 달러, EUR USD, 파운드 달러, GBP USD.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실 만한 게 통화상 차트인데요. 코인을 접목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보통 코인을 검색해보면 BTC USDT라는 차트를 보죠. 여기서 BTC는 비트코인을 의미하고요. 뒤에 붙은 USD 테더는 테더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테더가 뭐냐면 달러와 같은 가격으로 가격을 맞춰서 고정시켜 놓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테더는 달러와 같으니까 지금 BTC USD 테더의 가격이 65,000이라고 나와 있으면 65,000달러라고 읽으면 되겠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BTC KRW를 생각해보면 돼요. KRW는 우리나라 돈이죠. BTC의 현재 가격은 9,200만 원이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EUR USD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1유로가 미국 달러로 1.07397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USD KRW를 볼까요? 지금 현재 1달러가 한국 돈 1,382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왼쪽
왼쪽의 통화를 기준 통화, 우측의 통화를 상대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상을 거래할 때도 이걸 대입해보면 엄청 쉬워요. BTC KRW를 매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 돈으로 BTC를 사는 게 되잖아요. 매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한화를 사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EUR/USD 통화상을 매수하면 미국 달러로 유로를 산다는 뜻이 되고요. EUR/USD를 매도하면 유로를 팔아서 미국 달러를 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쉽죠? 다음으로 계약의 단위를 볼게요. 코인은 그런 거 없어요. 1비트, 0.1비트 이런 식으로 세면 그만이죠. 그런데 해외 선물은 계약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크게는 스탠다드, 미니, 마이크로로 나눠지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과를 100개 담은 100만 원짜리 한 박스를 스탠다드 1계약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1계약을 잡았을 때 만약 사과 가격이 10,000원에서 10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100원 곱하기 사과가 100개니까 10,000원이 떨어져서 99만 원이 된 거겠죠. 마찬가지로 사과 20개를 담은 20만 원짜리 한 박스를 미니 1계약으로 칩시다. 사과 2개를 담은 2만 원짜리 한 봉지를 마이크로 1계약으로 칩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죠.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는 미니와 마이크로 상품이 있고요. 미니는 $20 곱하기 나스닥의 가격이 총 가치가 돼요. 만약 나스닥이 2만 포인트다 라고 하면 총 명목 가치가 4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2 곱하기 나스닥의 가격,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2만 포인트다 라고 하면 총 명목 가치가 4만 달러가 되는 거죠. 금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1계약에 100온스, 미니 1계약에 50온스 를 거래하게 되고요. 오일은 스탠다드 1000배럴, 미니는 500배럴 이렇게 각각 1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FD 같은 경우에는 랏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스탠다드 랏, 미니 랏, 마이크로 랏이 있고요. 1랏은 스탠다드 랏, 0.1랏은 미니 랏, 0.01랏은 마이크로 랏 이런 식으로 해외 선물은 1계약이 최소 계약 단위인데 CFD는 소수점 단위의 계약을 사용할 수 있어요. 통화상의 경우에는 10만 통화 단위가 1랏, 그러니까 1랏에 달러를 10만 장 거래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종합지수의 경우는 1인덱스의 1랏, 즉 1랏에 2,600만 원 정도 되겠죠. 골드는 100온스에 1랏, 약 3억 정도 되고요. 만약 나스닥을 0.1랏 거래한다라고 하면 총 가치가 나스닥의 10분의 1인 260만 원의 가치를 거래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20랏 거래한다고 하면 해외 선물의 나스닥 미니를 거래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해외 선물에는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어요. 위탁증거금이라는 건요,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돈이고요. 유지증거금은 내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이에요. 유지증거금 아래로 증거금이 내려가면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넣으라고 증권사로부터 마진콜이 오고요. 여기서 증거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강제로 청산을 시키는 거예요. 나스닥 미니의 경우에는 개시증거금이 보통 19,500달러, 한국 돈으로 넉넉 잡아 2,8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마이크로의 경우에는 10분의 1인 28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 거래를 하다가 개시증거금 아래로 돈이 떨어졌다, 진입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 개시증거금이 2,800만 원이고 유지증거금이 2,500만 원이다. 미니로 1계약을 하면 1포인트에 어림잡아 3만 원인데 100포인트 조금 넘게 손실이 나면 이제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 미니 1계약으로 거래를 할 때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은 있어야 원활한 거래가 된다는 소리예요. 레버리지의 경우에 해외 선물은 정해져 있어요. 만약 나스닥이 2만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니가 $20 승수인데 이게 레버리지예요. 나스닥 미니 1계약의 가치는 총 4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시증거금이 2만 달러예요. 그러면 우리는 40만 달러짜리 상품을 2만 달러로 거래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미니의 경우 레버리지가 한 20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정해져 있다. 반면에 코인을 한번 보자고요. 1 비트코인에 지금 1억이에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0.1개 매수하고 싶다. 레버리지를 몇 배 쓰면 되죠? 10배 쓰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1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레버리지를
100배 써야 되겠죠. 이렇게 코인은 1배부터 많게는 100배까지 레버리지 설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100만 원으로 레버 100배 써서 1비트를 샀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1%만 반대로 가도 강제 청산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확률이 떨어지는 거래가 될 확률이 높겠죠. CFD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코인하고 비슷해요. 1배부터 1000배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데 뭔 1000배까지 가능하냐? 이건 코인하고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유로 달러쌍의 경우에는 1년 변동폭이 18%가 나와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이 변동성을 하루 만에도 만드는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사실상 투기의 끝판왕이죠. 변동성도 변동성인데 사실상 코인 거래가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돈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최소 증거금에서 벽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증권사를 통한 CFD는 레버리지 설정의 폭이 좀 넓고 소수점 계약이 가능하니까 비교적 적은 증거금으로 거래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골드 1랏의 총 가치가 3억가량 되는데 골드 0.1랏을 레버리지를 동반한다는 가정하에 3만원가량의 증거금이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니까 강제 청산도 그만큼 순식간에 발생하겠죠. 코인은 거래되는 화폐로 세죠. 5달러 올랐다, 100달러 내렸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보통 움직이는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요. 지금 내가 66,000달러에 100달러로 숏 10배를 쳤는데 여기까지 먹으면 마이너스 10%니까 대략 수입은 100달러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포인트와 틱이 있는데요.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가 포인트, 최소로 움직이는 호가 단위가 틱이에요. 지금 나스닥 가격이 2231.25예요. 그러면 2231.25포인트, 이런 식으로 읽는 거고요.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최소의 호가 단위가 0.25포인트씩 움직이는데 1포인트가 곧 4틱이 되는 거예요. 골드의 경우는 최소 호가 단위가 1틱에 0.1포인트 단위씩 움직이고요. 오일의 경우는 1틱에 0.01포인트씩 움직여요. 해외 선물에 틱 밸류라는 게 있는데 1틱이 움직이면 버는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나스닥 미니의 경우 매수했을 때 1틱 오르면 5달러, 1포인트 오르면 20달러를 버는 거고요. 내려가면 그만큼 손해겠죠. 골드 같은 경우는 1틱이 오르면 10달러, 1포인트 오르면 100달러 수익이 됩니다. 종목마다 상이하니까 거래할 종목마다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CFD의 경우에는 PB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PB, 가격을 움직이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상을 보면 소수점 4번째 자리를 보고 PB라고 하고요. 5번째 자리는 피펫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피펫이라고 안 하고 포인트라고 해요. 방금 전에 PB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원래 4자리까지만 있다가 더 정밀한 가격 표시가 필요해서 나중에 5번째 소수점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자리의 숫자 10이 오르면 1PB 올랐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스닥 같은 종합지수는 0.1 단위가 1PB고 10pb 오르면 1포인트가 올랐다고 읽고요. 금의 경우는 0.01 단위가 1핍, 100pb 모이면 1포인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핍 밸류가 있는데 통화상은 1랏 거래 시에 1핍의 가치가 10달러, 1포인트의 가치가 1달러예요. 5핍스 오르면 50달러 수익인 거예요. 나스닥은 1랏 거래 시 1핍의 가치는 0.1달러고요. 1포인트에 1달러. 금은 1랏 거래 시 1포인트 100달러, 0.01 단위 1핍이 움직이면 1달러예요. 선물에는 만기라는 게 있어요. 3월, 6월, 9월, 12월이 있어서 만기가 넘어서 포지션을 더 유지하고 싶다면 롤오버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코인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는 무기한 선물 거래가 가능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냅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물과 선물 차트 간에 괴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펀딩 피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롱 비율이 높으면은 숏이 롱한테 받고 숏 비율이 높으면은 롱이 숏한테 받는 거예요. 코인과 마찬가지로 CFD도 만기가 없어요. 그 대신 포지션 보유 과정에서 이자율 수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포지션을 하루 이상 보유할 경우에 다음 날로 롤오버가 돼요. 이 과정에서 각국의 이자율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받게 되는데요. 보통 해외 증권사마다 모두 표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포지션을 오버나잇 한다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코인의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해서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해요. 해외 선물과 CFD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거래를 할 수 없고요. 23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표준 거래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고요. 썸머타임에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예요. 썸머타임이 뭐냐? 여름에 해가 빨리 뜨잖아요. 매년도 3월 둘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표준 거래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개장하고 1시간 일찍 닫는 거예요. 코인이나 CFD 같은 경우는 제로컷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요. 강제 청산이 나더라도 내가 투입한 증거금만큼만 잃고 그 이상으로는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이후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급변해서 위험도가 훅 올라가면은 증권사에서 실시간으로 반대 매매를 내주는데 시장에 호가가 없다, 반대 매매를 체결해줄 주문이 없으면 쭉 밀려서 체결이 되고요. 그 체결된 정도만큼 빚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 어지간하면 그럴 일은 잘 없다만 가능성이 0.1%라도 있고 없고는 다른 거죠. 이 시장에 오래 참여를 하다가 진짜로 재수가 없으면 마이너스 유가 사태 내가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해놔야겠죠.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0.04%, 물론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장가 0.04%가 보통인 것 같아요. 선물의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7.5달러가 평균이에요. CFD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은데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스프레드 안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스프레드가 뭐냐? 매수와 매도 호가 사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메타 트레이더로 CFD를 처음 해보면 뭐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지? 나는 분명 여기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왜 여기 잡히지?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곧 거래 수수료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잘 생각 안 하고 내 평단가 도달하면 본전치기 했구나 생각하잖아요. 사실상 본전이 아니라 수수료는 떼인 거죠. 그런데 CFD의 경우 굳이 장점을 찾아보자면 애초에 수수료가 다 포함이 돼서 시작을 하니까 수수료를 포함한 진짜 본전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스프레드는 거래가 많은 시간에 좁아지고요. 거래가 없는 시간에는 넓어져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은 종목은 스프레드가 좁고 거래가 적은 종목은 스프레드가 넓어요. 그러니까 인기 많은 종목, 인기 많은 시간대에 거래하는 게 수수료를 아끼는 셈이 되겠죠. 0.04%의 코인 수수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로달러 같은 인기 종목은 보통 코인 수수료보다 싸게 먹히고 비인기 종목은 코인 수수료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스프레드가 사실상 지정가 주문에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가 발생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고려해서 지정가 주문을 넣어야 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뒷수습을 어떻게 했었는지,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HTS UI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 선택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코인과 CFD 증권사예요. 보통 우리는 수수료가 싼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A북과 B북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이런 이야기가 쉽게는 못 나올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A북 거래소는 시장에 주문을 직접 내고요. B북 거래소는 장부 거래예요. 개인이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보통 대부분의 거래소는 A북과 B북을 섞은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꾸준하게 잘 버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만 받고 손실이 더 많은 트레이더들의 손실 금액은 곧 거래소의 수익이 되는 거죠. 대여 계좌가 어깨형들이랑 맞짱을 뜨는 거라면 B북 거래소는 트레이더랑 거래소랑 맞짱을 뜨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B북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호가를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보통은 그만한 혜택이 많이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한 기업들이에요. 완전 마이너한 듣도 못한 거래소인데 거래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싸요. 얘네 뭐 가지고 운영하겠어요? 그림이 좀 얼추 그려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운영이 잘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수익이 엄청 크게 났어요. 근데 거래소는 완벽한 비북이다. 많이 버는 트레이더가 안 입겠죠. 출금도 당장은 잘 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핑계를 대면서 출금을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가능성이란 건 항상 있는 거니까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이비트가 물론 지정가 수수료가 싸다는 메리트도 있지만 시장가 수수료가 엄청 비싼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바이비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브랜드 이미지랑 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선택할 때는 평판
한정판을 잘 알아보고 여기저기 잘 확인해 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한쪽 거래소에 자산을 몰아넣을 게 아니라 여러 개 갈라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선물 거래에 대한 기초 정보들을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선물 거래는 자산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부디 충분한 공부와 충분한 시간에 모의 거래를 해본 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